예, 국제유가가 장중 130달러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증시가 그동안 우려해왔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2일 후에 2월 소비자 물가지표까지 발표가 됩니다. 향후 어떤 시각을 가져가야 할지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술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보면은 국제유가가 130달러, 금 가격도 온스당 2,000달러, 굉장히 상징성 있는 선들을 많이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든지 이렇게 저가 매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견해를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들어서는 각종 가격 변수가 이 상징성이 큰 것, 요건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파이널 드루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낙동강 전투에서 6.25 전쟁에서 낙동강 저지선이 이렇게 막히면 부산 앞바다를 가죠. 그쵸. 그런 상징성이 큰 쪽이 이렇게 많이 깨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오늘 그 캐서분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국제유가죠. 예. 그래서 한 130달러 정도 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150달러 정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시권이 들어오는 상태고요. 네. 금값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온스당 2,000달러가 돌파했죠. 네. 그럼 마감에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그 달러 인덱스도 100레벨에 지금 거의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이 1230원이 앞당겨질 것이다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어제 1227원까지 바짝 다가서는 예. 모습인데요. 오늘 달러 인덱스가 상당 부분 이렇게 강세가 누러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1230원도 오늘 중으로 경우에 네. 따라서는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그쵸. 우리가 보면 파이널 드로 같은 상징성이 큰 거는 한국경제TV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심층 있게 진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하는 횟수가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상징성이 큰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방송이 과다하게 이렇게 하면 그 체감이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고민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자, 추경 매수할 것이냐, 뒤늦게라도 추경 네. 매수할 것이냐, 또 차익을 실어놓을 것이냐, 이게 지금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지 않겠나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모든 주식 투자든 그다음에 원자재든 금 투자든 간에 항상 포머적인 마지막 추경 매수거든요. 네. 그런 거제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전쟁이 마무리됐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사면은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상징성이 큰 데서 사면은 저가 이렇게 매수한다 하더라도 추경 매수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보면 오늘 시장에 하방 압력 준 이유가 장중에 유가가 130달러 선이 넘어선 것 아닐까 싶은데 제가 찾아봤더니 2008년도에 배럴당 147달러 넘어선 게 최고가더라고요. 네. 이만큼도 올라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어떠신가요? 네, 그래서 단기간에 오르는 현상을 보통 슈퍼 스파이크다. 그래서 네. 과거에 강만수 선수가 이렇게 때리면 네. 보통 사람보다 스파이크 속도가 상당히 세서 이게 리시버가 받을 때 굉장히 손이 아픈 현상으로 비유되는데요. 예. 슈퍼 사이클보다는 슈퍼 스파이크다. 그 슈퍼 스카의 상징적인 의미가 원자재 시장에 나타나는 백워데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 미래 퓨처 프라이스가 현물가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네. 미래가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재고가 부족할 때는 이 재고가 부족하면 예를 들어서 많은 40년, 50년 된 이렇게 네. 자동차 회사들이 재고 부족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가 멈추니까 재고의 확보하기에서 혈안이 되다 보니까 결국 가격을 높게 지분하는 현상에서 오히려 스팟 프라이스가 퓨처 프라이스 높은 네.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백워데이션 현상이라 하는데요. 예. 이 백워데이션 현상이 지금 많은 원자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골드만삭스가 We are out of everything 해서 모든 것이 네. 부족하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떤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세계 가치 사슬이 부족하고 공급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고가 부족 현상이 이미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이것이 심화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뉴욕 월가에서도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요인을 작용했던 것이 국제유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월가에서는 그동안 우려 차원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닥치는 게 아니냐 하면서 유가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 국제 유가가 한 JP 모건이 분석한 거를 다시 한번 좀 시청자분이랑 게시판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가 150달러. 네. 이게 한 달 전에 말씀드릴 때에는 굉장히 초래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130달러니까 금방 올 것 같아요. 금방 오를 거겠죠? 네. 그러니까 벌써 200달러까지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왜 닥칠까 하는 측면에서는 저기 자막에 보시면 올해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에는 여기 한 100달러 정도 내 수준이었을 겁니다. 예. 4.1%로 봤거든요. 근데 이것이 150달러가 되면 50% 오르는 거죠. 세계 경제 성장률이 0.9%로 급락한다. 요건 퍼센트 포인트가 아닙니다. 네. 세계 경제상이 0.9% 성장률이 급락한다. 그러면 이제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계 인플레는 당초에는 100달러 수준일 때 3%에서 네. 올해 물가 상승률이 7.2% 급락할 것이다. 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스태그네이션이죠. 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죠. 합성시키면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닥치는 상태에서 지금 오늘 주가를 많이 떨어뜨렸다 이렇게 예.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현지 시간 10일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이거를 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저희가 포인트를 짚어보면 좋을까요? 이행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사실 그 이틀 후에 미국 시간으로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게 관심이 되냐면 일단 두 가지 포인트에서 세계 공장에 해당되는 중국의 네. PPI 생산자 물가가 이 피크아웃을 친 상태거든요. 예. 예, 작년 12월에 피크아웃 상태니까 지금 3개월이 되니까 예. 2월 달이니까 미국의 소비 시장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이게 피크아웃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 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지난번 그 파월 의장께서도 물가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지만 안정된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금리 인상 문제는 0.25%가 네. 퍼센트를 가져가겠다 하는 얘기를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증시가 좀 바짝 올라가는 그렇죠. 중에 원인이었죠. 네. 근데 이것이 사실상 현실화될 것이냐 하는 측면의 하나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3월에 이게 FOMC 회의 직전에 이게 발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 그 FOMC 회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번 보면 오늘 그 주가를 떨어뜨린 데는 월스트리트절의 악몽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그러면 월스트리트 악몽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1월에 사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영향력이 있는 데가 네. 시장의 월스트리트저널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통 7.2% 봤습니다. 네. 7.2%. 근데 실제로 발표되니까 인플레 샥해서 7.5%로 발표됐거든요. 예. 그러면 예상이 7.2% 굳어졌는데 7.5%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격한 출구 전략 우려 주가 떨어져. 그때 네. 주가 폭락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자 이번에 예상치가 2월 예상치가 한 7.8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예. 7.7, 7.8인데요. 지금 국제유가가 한 130달러 이렇게 장중에 돌파하다 그쵸.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심심치 않게 8% 선까지 이게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1월 달에도 7.2에 7.5% 주가 이번 달에도 7.7, 7.8에 8% 나오면 인프라쇼크 주가. 예. 이런 것이 심심치 않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 쪽으로 선호하면서 오늘 그 비교적 주가가 내려온 가운데도 더 떨어졌다. 네. 내려온 가운데 더 떨어졌다. 이것이 지금의 월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뭐 3월 FOMC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고 또 그만큼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3월 회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 주에 있었죠. 다음 주에 그 화요일과 금요일 거쳐서 미국 시간으로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새벽에 그 발표되는데요. 대체로 보면 3월 회의는 세 가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네. 파월 연임의 첫 번째 주재 회의입니다. 그리고 FOMC 멤버가 그동안 공석이 2명 있었는데요. 예. 그걸 채워진 상태에서 완벽한 진영이 갖춰진 상태에서 첫 번째 회의입니다. 두 번째는 3월 회의는 낫프로트 분기 이렇게 페드 멤버들의 그 금리 의향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네. 측면을 나타내는 낫프로트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의 이렇게 페드 입장에서 수정 전망치가 발표입니다. 요 세 가지 포인트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만약에 네. 사실 그 작년 그 12월 달에 페드의 수정 전망치가 발표된 이후에 네. 이번에 다시 수정 전망할 때 1월 달, 2월 달 사실 그 세계 유가라든가 이런 게 상승한 걸 반영하면 예. 미국도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슬로플레이션 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이번에 발표된다고 본다면 자 고민이 많겠죠.
고민이 페드의 멤버들이라든가 입장에서는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금리를 0.5%나 아니면 QT를 좀 연계시키는 이런 쪽의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우크라이나 문제를 생각한다면 좀 그렇죠. 이렇게 금리를 올릴 겁니다. 네. 근데 0.5% 빅스텝보다는 0.25%포인트 노멀 스텝으로 이렇게 가져가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3월 회의에 네. 고민이 많은 제롬 파월을 비롯해서 FOMC 멤버들이 자, 이틀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네.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앞서서 또 우리 경제가 유가와 같이 커스트 푸시에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한국은 미국의 절반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왜 이런 건가요? 가장 궁금하시죠? 지금 그 세계적으로 물가라든가 각종 그 비철금속 가격이라든가 우리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소비자 물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아직 2월 달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예. 똑같이 1월 달로 예.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물가가 소비자 물가 상승이 1월 달에 7.5%입니다. 예.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우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여기 자막에서 마찬가지로 3.6%입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절반 토막도 안 되느냐. 근데 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느냐? 그렇죠.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 낮은데 네.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미국의 물가보다 절반 토막도 안 되니까 한국은행에서는 통계 조작한 게 아니냐 그런 쪽에 이런 의심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의심들이 아마 직전에도 우리 예의양께서 가장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요인이 있습니다는 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 있는 물가가 뭡니까? 식음료도 있지만 집값 문제거든요. 너무 비싸요. 그죠? 네. 너무 비싸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너무 비싸면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반영돼 있죠. 그렇죠. 근데 미국과 한국에 왜 이렇게 소비자 물가에 우리가 절반 토막 지금 이 앵커께서도 집값이 너무 비싸다 하는데 왜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낮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양국이 주거비에 대한 반영 정도가 적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막에서 나온 것처럼 집값을 비롯한 월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세가 이렇게 해서 미국은 전세가 그렇게 적습니다는 한 미국은 주거비 비중이 32%를 차지합니다. 근데 한국은 저기 나온 것처럼 9.7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국가예요. 최하위는 아니지만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예.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가은 앵커랑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집값 20% 올랐다. 근데 집값 20% 올랐느냐? 작년에 미국과 한국의 집값은 예. 평균적으로 비슷하게 18%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좋게 20% 올랐다. 예. 그러면 자 가중치가 32%니까 소비자 물가를 저기 20%에 0.3을 때리면 6.2%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예. 근데 한국은 가중치가 9.7%죠? 그러면 미안해요. 20%에 때리면 저기 나온 것처럼 1.9%뿐이 네. 안 됩니다. 정확히 거의 들어다 맞죠? 들어다 맞는 게 지금 모습이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 자 이해는 되셨는데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집값을 이렇게 반영하지 못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것이 통계 조작이냐 아니면 통계 함정이냐. 네. 그러면 이 앵커께서 저한테 곤란한 질문을 해서 통계 조작이냐 통계 함정이냐 하면 제가 통계 조작으로 하면 또 많은 이렇게 게시판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통계 함정이다. 네. 통계 함정이다. 트랩은 나쁜 의미는 아니거든요. 예. 트랩이다. 이걸 빨리 현실화 속에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중치를 높여야죠. 네. 한국은행 이제 오늘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아마 보실 거를 보는데요. 빨리 CPI 우리 소비자 물가의 가중치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의 경제가 변하는 만큼 소비자 물가의 상승의 항목들은 좀 빨리 구성해 달라.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미국의 물가에 비해서 반토막돼서 시청자 여러분도 통계 조작이냐 이런 조작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다. 빨리 통계 과학화 잡을 말만 하지 말고 이걸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주거비가 아니라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 우리가 고도 성장 과정에서 물가를 낮추는 부분.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가은 앵커께서 네. 내가 고도 성장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 부총리다 네. 하면 실업률이 올라가면 대통령한테 질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받죠.
물가가 올라간다 하면 질타를 받죠. 받죠. 그런 상태에서 대체로 보면 물가가 네.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가중치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낮고 나머지 부분은 가중치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빨리 좀 현실이 네. 변한 만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작년 8월 이후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3차례나 올렸습니다. 네. 뭐 물가 통계 함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성장률도 저희가 좀 낮잖아요. 아직. 네. 사실 이 대목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3차례 올렸습니다는 사실 그 MZ 세대, 젊은 세대들이랄까? 네. 그다음에 소상공인 것처럼 금리 인상 3차례에 따라서 지금 피해가 집중되는 사람들이 이해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통계 함정이 있지만 미국의 물가에 비해서 한국의 물가가 절반 토막이다. 네. 우리가 금리를 안 올려야 되죠. 아, 네. 성장률을 이렇게 보면 자, 한번 이건 IMF 통계를 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의 올해 1월 중순의 그 성장률 통계를 보면 우리가 성장률이 3%입니다. 예. 근데 올해 같은 전방에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4%입니다. 그리고 거기 충격적인 것은 일본이 3.3%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일본이 잃어버린 3년 10년이다. 경제가 무슨 노령화됐다. 5대 선진국 함정에 빠진다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일본이 3.3%. 예. 그다음에 우리가 3%입니다. 예.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저 소비자 물가가 우리가 낮은 점을 그거는 게서 생세 항목이 이해되지 못했다면 우리 물가가 낮고 성장률이 이렇게 낮은데 왜 한국 입장에서 세 차례 금리를 올리느냐? MZ 세대들이든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서운했던 거거든요. 네. 이런 대목인데요. 사실상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세 차례 올리지 말아야 될 거 올려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충격이 큰 유가라든가 이런 쪽에 전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리 올려놨으니까 자 이제 지금 상태에서 물가를 작게 해서 올려야 되는데 미국이라든가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더 올리면 어떠겠습니까? 여유분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정책적으로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풀어갈 문제가 제가 트릴레마 네.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예측 기관들을 보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성장률이 3%, 네. 물가가 2%대 슬로프레션에서 이달 들어서 네. 3월 달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유가라든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성장률이 대부분 다 연초에 3%에서 2%더 떨어졌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상승했는데 지금 4%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 내부에서는 슬로프레이션 논쟁에 이어서 예. 그보다 더 정도가 심한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금리를 미리 올렸던 한국은행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아닙니까? 네, 난처하죠. 예. 지금 보면 슬로프레이션이든 스태그플레이션이든 자 금리 변수와 네. 경기 변수와 그다음에 물가 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로프레이션 물가가 온다 그랬죠? 네. 그 물가를 올려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거꾸로 올려야죠. 그쵸.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경기가 더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물가는 내려야죠. 금리는 내려야죠. 그러면 물가는 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장과 경기와 네. 그다음에 물가와 금리 간에 상당히 혼탁스러운 틀리마 상태에 빠져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2월 달에 금통에서 금리를 한 번 쉬어가고 있습니다는 네. 지금 상태에서 새 정부 이제 내일이면 새 대통령 당선자가 나올 거로 이게 보이는데요. 가장 측면에서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네. 정권 교체에 가장 큰 여유가 있는 정책인데요. 이 대목에 있어서 상당 부분 난처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위기가 극복하기 전에는 먼저 금융 완화했던 부분이 긴축으로 올라가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 네. 이게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이다. 예.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인플레이션과 더해서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슬로플레이션 굉장히 많은데 이 용어들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용어 정리와 함께 주가에 예. 증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을 나머지 시간을 이용해서 네. 시간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가은 앵커께서도 인플레 관련된 용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지상에 나오는 것을 한번 총 조사해봤더니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20개? 20개 정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 그냥 그렇습니다. 찍었는데. 그 경제 감각이 높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찍더라도 네.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인플레가 20개나 같은 용어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학술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대부분 다 저널 임정에서 상태에서 그때그때 만들어내는 건데 이렇게 너무 인플레가 많다 보니까
자, 인플레 이거에 대해서 주가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잘 맞히셨으니까 인플레와 디플레. 우리가 인플레와 디플레일 때 대체로 인플레는 주가의 디플레보다는 좋습니다. 네. 됐으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자막을 이용해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비용 예. 인상이라 그러죠. 그거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린 인플레이션 여기 나왔습니다는 그린 인플레이션, 뭐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하는데요. 네. 비용과 관련된 코스트 인플레이션 주가는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항목별로 그린 보면 대부분 다 ESG 네. 같은 이런 건데요. 아. 그거 관련된 거는 주가 관련된 거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건 호재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그린 인플레이션은 카본과 관련된 거는 사실 에너지와 관련 거는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그플레이션이니까 저건 농산물과 관련된 주식은 좋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간에 여기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성 내에서 저게 마일드 갤러핑 하이퍼인데요. 물가가 천천히 오르는 마일드 인플레이션은 아주 주가에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상승 속도가 갤러핑 말이 뜯어진 식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하이퍼 신물은 주가는 예. 안 좋습니다. 그쵸. 또 자막을 보겠습니다. 또 자막을 이용해서 좀 보겠습니다. 성장률과 결부돼서 디플레이션,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골디락스인데요. 디플레이와 스태그플레이션 안 좋습니다. 네. 근데 골디락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물가 애매모호한 회색지대라 그러죠. 그레이 네. 에어리어 하는데요. 그런 용어들이 슬로우플레이션, 리플레이션, 디스플레이션. 이 용어들은 그렇게 학술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다. 주가 판단이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뭐든지 있잖아요. 남녀 간의 얘기에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게 애매모호한 사람이 제일 이렇게 그쵸. 어려운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물가도 슬로우플레이션, 리플레이션, 스택 디스플레이션 이게 그레이 에어리어 인플레이기 때문에 네. 요거에 대해서는 주가 판단하지 마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데모크라플레이션이라고 있는데요. 요건 공유경제 같다. 공유경제.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런 ESG와 관련된 주식들은 주가가 올라간다. 그리고 한국 경제 입장에서도 ESG 관련돼서 창의성, 혁신성 입장이 캐디 30 ETF인데요. 네. 이게 이제 요새 화제를 끌고 있죠.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닥칠까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우리나라 시장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전망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